부동산 시장의 핫한 이슈를 깊이 있게 탐구해보는 집터뷰. 이번 시간에는 경매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법무법인 열린의 대표 변호사이자 경매 전문 정충진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목소리가 너무 매력적이십니다. 제가 네. 취미로 성악을 좀 하고 있어가지고. 아, 그러세요? 그러면 본격적인 집터뷰 앞서서 네. 잠깐 들려주세요. 이거 네. 농담입니다. 예, 예. 예. 요즘 부동산 시장이 예, 조금 이제 침체기에 접어드는 약간 그런 국면인데 예, 예. 이런 침체기나 조정기가 경매 최적기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네. 맞는 말인가요? 반은 맞다고 볼 수 있겠죠. 음. 네, 그러니까 이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가 되면 경매 매물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경매로 들어가기 전에 호황기 때에는 경매로 들어가기 전에 일반 매매를 처리를 하는 예, 그런 게 가능했습니다만은 지금처럼 거래 절벽기나 아니면 뭐 하락기로 돌아서게 되면은 내놔도 팔리지 않으니까 예, 그리고 그 금리 인상이나 뭐 은행 이자 같은 게 높아지게 되면 나름대로는 예, 경매로 나올 수 있는 매물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선택할 수 있는 매물들이 많아지게 되고 게다가 또 경쟁률도 이렇게 침체기다 보면 세지가 않거든요. 낙찰가율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저렴하게 많은 물건들을 마치 쇼핑하듯이 고를 수 있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요즘은 어떠세요? 경매 입찰장 붐비나요? 9.13 대책, 9.1 대책이 나오고 나서 거래 절벽이 심화되다 보니까 경매는 보통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예. 그 낙찰을 받아봐야 수익이 날 것 같지 않으니까, 팔릴 것 같지 않으니까 요즘에는 조금 이제 예, 어떻게 보면 그 낙찰 인원들도 줄어들고 감정가 대비 낙찰되는 비율을 낙찰가율이라고 하는데 네. 그런 부분들도 많이 줄어들고 있는 예,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침체기가 되면 경쟁, 낙찰, 입찰 경쟁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줄어든다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또 맞는 말이네요. 그렇죠. 예. 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가 오히려 경기가 좋아질 거라고 전망만 할 수 있다고 치면은 지금같이 그 낙찰가율도 낮고 경쟁률 작은 때 이런 때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오히려 지금 되게 좋은 매물을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살 수 있는 찬스다. 그렇죠. 단 이제 이 매물이 내가 낙찰을 받았을 때 이제 일정 시점이 지나면 상승할 것이다. 혹은 이제 아주 착한 가격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개인적인 확신이 있어야 되는. 있어야겠죠. 그렇죠. 예. 그런 확신들이 없기 때문에 입찰 경쟁률이 낮아지는 거니까. 이런 게 경매의 매력이네요. 그렇죠. 좋은 매물을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살 수 있다는 거. 금매보다도 싸게 살 수 있다는 거. 그렇죠. 근데 저 같은 사람들도 그렇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경매에 쉽게 접근을 못 하잖아요. 그 이유가 일단 그게 있어요. 어렵다. 진짜 어려워요? 아니면 쉬워요? 제가 바라볼 때는 경매는 정말로 쉽고 위험하지 않고 그리고 되게 매력적인 수단인 것 같은데 처음 공부할 때는 저도 물론 어려웠겠죠. 그러니까 그 처음에 그 두려움이나 그 어려움들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선입견들 이거만 버리면 경매가 참 매력적인 재테크 수단인 것 같습니다. 쉬워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되게 쉽죠. 예, 그리고 변호사라서 쉬우신 거 아니에요? 쉽게 습득할 수도 있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학원 뭐 8주 다니고 이것저것 뭐 회찰도 10번 해보고 그런 절망적인 분위기 속에서 나름대로 이제 그때서야 한두 번씩 성과가 있고 이렇게들 오해를 하시는데 8주로 배워야 될 권리 분석 같은 것들은 한 8분 정도면 간단하게 끝낼 수 있고 8분이요? 제가 지금 여기서 8분 동안에 권리 분석 당장이라도 입찰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 수 있거든요. 8분 정도면은요. 정말 간단한 법리인데 그런 부분들을 되게 어렵고 복잡하게 가리키는 것 같아요. 학원에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시간들을 보내는 게 아닌가. 일반인들도 변호사님이 느끼는 것 같은 똑같이요. 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한 8분 정도면 일반인들이 당장 내일이라도 입찰할 수 있을 만큼의 권리 분석 공부를 제가 시켜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핵심만. 아파트. 아파트를 만약 예로 들면 한 8분 정도에 한번 얘기 한번 해주실 수 있어요? 경매를 진행하다 보면 물건 명세서라는 것들을 법원에서 공지를 해줍니다. 물건 명세서. 정식 명칭은 매각 물건 명세서인데 그 물건 명세서에 위험하다, 위험하지 않다 다 기재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보면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그런데 그것들을 되게 복잡하게 분석을 해야 될 것처럼 이제 학원에서 가르치나 봐요. 저는 학원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물건 명세서 보는 것들은 얼마 안 걸리지 않습니까? 딱 보고 판단하는데 뭐 길게 잡아봐야 한 1분 정도? 그 정도면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명세서가 있으면 거기에 위험 써 있어요? 그러니까 위험이라고 써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그 경매를 낙찰받을 때에 등기부가 되게 복잡하거든요. 네, 네. 등기부가 복잡한데 거기에 있는 것들을 다 우리가 떠안낸다고 한다 그러면은 겁나지 않습니까? 근데 물건 명세서에 등기부가 복잡한 권리들이 하나도 떠안을 게 없다. 이런 식으로 공지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멘트가 달려 있어요. 달려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분석할 줄 알면 바로 이제 등기부상의 권리 분석은 그거 하나로 끝나고 나머지 이제 임차인의 보증금들 떠안는 거 이런 부분이 문제일 텐데 그것도 물건 명세서에 몇 가지만 살짝 그거만 그 원리만 알면 금방 또 깨우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물건 명세서를 제대로 볼 줄 아는 능력을 키우는 게 권리 분석 공부인데 그렇지 않고 학원 같은 데서는 8주니 뭐 10주니 막 이렇게 하면서 되게 복잡하게 가르치다 보니까 경매가 마치 무슨 고시 공부하는 것처럼 어렵게 느껴지고 정말 똑똑한 사람들만 낙찰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전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럼 임차인의 보증금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멘트가 달려 있지 않지만 거기에 있는 정보로 그렇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간단한 정보입니다. 간단한 정보로 거기에 이제 최선순위 설정 일자라는 게 기재가 돼 있거든요. 예? 최선순위 설정 일자. 예. 이런 게 예. 등기부상에 예. 최선순위로 설정된 권리를 나타내 주는 말인데 예. 그게 이제 임차인의 전입 신고가 최선순위 설정이 더 빠르다라고 한다 그러면 임차인은 보증금 낙찰자가 떠안는구나. 전문 용어로는 대항력이 있으니까 떠안다 이런 표현인데요. 그런 것들이 그 두 가지만 비교하면 되거든요. 임차인의 전입신고 일자하고 그다음에 최선순위 설정 일자를 비교해서 빠른가 늦은가 이것만 분석하면 낙찰자가 보증금을 떠안을 것인가 안 떠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 금방 알 수가 있거든요. 임차인의 전입 일자. 예. 최선순위 설정 일자보다 임차인의 전입 일자가 빠르면 그러니까 임차인이 전입신고하고 집으로 들어갈 때에 등기부 등본을 열어봤더니 최선순위로 설정된 게 그러니까 내 때에 그게 등기부에 깔끔하다고 치자고요. 없다고 치자고요. 그렇게 되면 임차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임차인의 보증금을 낙찰자가 떠안도록 하는 거. 그게 이제 대항력이라는 제도거든요. 네. 그리고 최선순위 설정 일자보다 임차인의 전입 일자가 뒤에 있다. 그러면 임차인이 들어갈 때 등기부를 열어봤더니 최선순위 등기가 있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네. 내가 전입신고 들어갈 때 그렇게 되면은 임차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간 거니까 보호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게 되면 낙찰자가 떠안지 않아도 된다. 뭐 1억이든 2억이든 뭐 많게는 10억이든 보증금을 떠안지 않아도 된다. 이런 느낌으로 접근하는 거니까. 그러면 최선순위 설정 일자가 임차인의 전입 일자보다 빠르면 빠른 걸 골라야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일반적으로 것들, 그렇죠. 대항력이 없는 물건들이 안전한 거니까요. 임차인의 보증금을 내가 떠안으면 리스크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조금 더 이제 나아간다고 치면 이런 것들은 되게 일반적으로 간단하게 지금 뭐 8분도 안 걸렸죠. 8분도 안 걸려서 공부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 경쟁자들이 많죠. 근데 저렇게 최선순위 설정 일자보다 전입 일자가 빠른 임차인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치자고요. 근데 전입 일자가 빠르다고 해서 반드시 그 양반이 우리가 보증금을 떠안아야 될 임차인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근데 쉽게 공부한 사람들은 저 사람 보증금을 떠안아야 되는구나 라고 하니까 입찰을 안 할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몇 번이고 유찰되는 물건들은 이제 공부를 좀 하게 되면 저 사람이 전입신고 좀 빠르지만 임차인이 아닐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게 되면은 나름대로요. 그렇게 되면은 내공이 쌓이면 쌓일수록 집을 이제 싸게 살 수 있는 물건의 가치는 똑같은데 이렇게 법적인 것들 이 복잡한가 아닌가에 따라서 더 싸게 살 수 있는 거 아닌가 결정되기 때문에 대박. 그러면 예. 그렇다면 저희가 여기서 궁금한 게 최선순위 설정 일자보다 임차인의 전입 일자가 늦어요. 그러니까 임차인의 보증금을 낙찰자가 떠안을 필요가 없어요. 왜 낙찰을 받았어요. 근데 임차인이 배째라. 나도 피해자다. 나 못 나간다. 일정 어떤 보상이 그러니까 전액이든 일부든 나에게 보상해주면 날 잡아잡수. 막 이런 식으로 나 못 나가겠다 이러면 경매에서 이제 필연적으로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일이긴 합니다만은 이런 것들을 명도라고 해요. 경매에서 이제 어려워하는 것들 일반인들이 어려워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권리 분석, 뭐 등기부상의 권리대가 떠안을 것인가, 임차인의 보증금 떠안을 것인가 이건데 그걸 다 해결하고 나서도 낙찰을 받게 되면 임차인을 내보내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이걸 그렇죠. 명도라고 합니다. 그걸 명도라고요. 근데 그거를 되게 부담스러워들 하세요. 일반인들이요. 그렇죠. 근데 마음이 어려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태 대항력이 없어가지고 낙찰자한테 이제 떠넘길 수는 없지만 보증금이 뭐 진정하게 들어간 건 분명하단 말이에요. 이 임차인이요. 이렇게 됐을 때는 정말 가슴 아픈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자본주의사에서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인 거니까 내가 그런 것들 기준으로 해서 좀 싸게 샀다 경매로 라고 한다 그러면 이사 갈 때 이사비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좀 더 좀 챙겨주는 마음가짐으로 따뜻하게 끌어안으면서 사정 저렇게 이제 힘든 사정들을 이해해주면서 부드럽게 명도를 하는 거 이렇게 되는 게 대부분이고요. 뭐 100에 한 뭐 95건은 그렇게 진행이 되고 나머지 5건 정도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나 못 나가겠다. 그때는 이제 법이 보장한 그 강제 집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슴 아픈 거긴 합니다만 강제로 내보내는 절차, 이 절차를 쓰기도 하죠. 그래서 명도를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는 게 상대방의 그 애로들을 끌어안으면서 뭐 이사비도 좀 많이 챙겨주고 이렇게 하는 식으로 하면은 대부분들은 정리가 된다는 거. 뭐 2달, 석 달 안에 정리가 된다는 거. 다만 이제
어려운 명도가 생기게 되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강제 집행으로 내보낼 수밖에 없다. 명쾌하십니다. 아, 예. 여기서 또 하나 궁금한 건데 강제 집행은 누가 해요? 집행관이라고 해가지고 거기 이제 중공무원, 국가에 소속된 공무원들이 나가서 진행을 하는 거죠. 중공무원분들이. 그렇죠. 우리가 나가가지고 이제 나가라고 했을 때 쪽에서 폭행도 하고 협박도 하고 이렇게 되면 단순한 폭행 협박이 되겠습니다만은 이런 이제 중공무원이 나가게 되면 공무집행관이가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압박의 효과가 좀 큰 거죠. 몰랐던 세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궁금했던 게 해소가 돼요. 저는 이렇게 경매에 뭐 직접 참여해 본 적도 없고 다만 이제 호기심에 신문 기사, 저희 한국경제신문, 예. 명품 신문 이렇게 보면서 네. 이런 얘기들을 좀 보고 듣고 했는데 그렇다면 경매 매력이 아까 이제 시세보다 저렴하게 싸게 매입을 할 수 있다는 건데 네. 얼마나 싸게 매입할 수 있어요? 이거는 진짜 비밀인데요. 그러니까 아, 싸게 매입할 수 있다는 부분들을 알려주면 이게 낙찰가는 쓰는 요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게 매입한다는 건 낙찰 받는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건 나름대로 요령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알려주세요. 뭐 그렇게 알려줘도 못해요. 예. 일단 금매 시세를 만약에 기준으로 한다고 치면은 네. 불경기나 이럴 때는 금매 시세보다 뭐 20%도 싸게 팔 수 있고 경비도 사람들이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호경기 때에는 값이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지금 사고 그러면 뭐 다음 주 되면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금매보다 아주 싸게 산다. 경매 매력을 마음껏 누리자. 이 생각을 버리고 조금 더 높게 공격적으로 입찰을 하는 거죠. 그러면 거의 금매 수준. 금매 수준까지는 아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금매보다는 5 내지 10%는 싸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신문 기사나 이런 데서 자주 감정가가 높게 낙찰되고 그러다 보니까 고가 낙찰이 속출한다. 그러니까 경매 매력이 없어진다. 이런 이제 기사들이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런 기사가 나왔죠.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기 때는 이제 그 감정가보다 좀 비싸다는 부분들은 감정가가 이제 경매 우리가 낙찰받을 당시보다 한 6개월 전에 감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6개월 동안 올라간 상승한 것들을 반영하지 못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승기 때에는 그 감정가보다 높게 낙찰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죠. 예. 그렇죠. 그게 네. 그 상승 이전 가격으로 그렇죠. 기준으로 감정가 그렇지. 매기니까 맞습니다. 예. 다소 높더라도 그 시세는 이미 그보다 더 올라가 있으니까 올라갔죠. 예. 차익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세보다 50, 10% 싸게 사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단순히 감정가랑 비교하면은 되게 높게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읽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네요. 당연히 중요하죠. 예.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경매 그러면 경매 자체만으로 싸게 살 수 있을 거 생각하십니다만은 예. 보십시오. 경매로 만약에 제가 이제 그 한 3천만 원을 싸게 샀다고 치자고요. 예. 그랬는데 지금이 이제 하강기예요. 아. 그래서 이제 낙찰 받고 나서 명도 끝내고 한 3개월 정도 끝내고 이제 집을 내가 들어가게 생겼는데 그때쯤 딱 되니까 하강기다 보니까 5천만 원이 떨어졌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3천만 원 싸게 산 이게 전혀 메리트가 없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왜 이랬나? 그렇죠. 예. 내가 왜 이 고생을 했나? 맞습니다. 예. 지금 사면 되는 건데. 그렇죠. 또 상승기 때는 마찬가지로 금매 수준으로 사는 것 같지만 명도 해가지고 3개월 지나게 되면은 그때는 또 5천만 원 밀없이 올라가 있고 이런 거니까 일단 또 매물도 없고 시장에는요 경매를 잡는 게 또 중요할 수도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 고려하면 시장의 흐름이 상승기인가 아니면 하락기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야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경매계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거죠. 예. 그렇다면 지금 부동산 흐름을 보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현재 이 시점의 경기는 좀 어느 시점이라고 보세요? 지금 정도면 많은 분들이 전문가분들 중에서도요. 예. 지금 뭐 하락기로 돌아섰다. 앞으로 뭐 3년 하락할 것이다. 그리고 또 뭐 한 30% 정도가 빠질 것이다. 뭐 이런 진단들도 있고 그래서 많이들 불안해들 하실 텐데 제가 바라보는 그 관점에서는 상승이 한 중하반기 정도 아직까지는 충분히 상승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남아있다. 두세 번 정도의 랠리가 지금 같은 랠리가 올라가는 상승 랠리 있지 않습니까? 예. 충분히 더 있을 수 있는 동력이 있지 않겠는가 좀 조심스럽게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판단하시는 근거가 네. 있으실 텐데 아무래도 수요와 공급이잖아요. 예, 기본은 수급이잖아요. 예. 그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셨길래 이런 판단을 하세요?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은 제가 대충만 찝어봐도 한 4, 50개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다 분석을 해서 네. 부동산 시장의 진단이라고 해봐야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 둘 중에 하나인데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들이 40개 되는 것들이 중에서 하나라도 삐끗하게 되면은 진단이 틀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것들을 조합을 해서 단순히 이제 수급뿐만 아니라 수급도 그 40개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다. 이 부분은 변함이 없으니까 네. 판단을 좀 해보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내년의 물량들이 올해 물량보다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올해 물량이 작년 물량보다 많았던 건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그동안의 하락 사이클에서 굉장히 많이 누적된 공급 부족들 사람들이 집을 안 사고 계속 전세에만 머물러 있다 보니까 전세가율은 뭐 계속 끝없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 속에서
공급이 누적된 공급 부족들 이런 것들을 요 2018년, 2019년 한 뭐 3만 8천 세대, 4만 세대 정도 들어온다고 해서 해소가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제가 바라볼 때는 좀 회의적으로 보여지고요. 예.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흐름을 진단할 때의 이 수급 부분들, 수급도 또 이제 일반인들은 공급이 늘어나면 값이 떨어질 것 같고 이런 느낌입니다만은 그것도 상대성의 원칙 뭐 이런 것들이 적용될 수 있거든요. 그때는 집 정말 안 사고 계속 전세만 머물다 보니까 전세가만 높아지고 이런 수준인데 그때가 공급이 굉장히 적었거든요. 예, 평균적으로 3만 5천 세대 이상이 서울에 필요하다 치면은 그때는 2만에서 2만 5천 세대 정도. 그러면은 수요와 공급 원칙이 따른다고 한다면 그때는 값이 뛰어야 되는 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대성의 원칙들. 그때는 하락기였기 때문에 사람들의 심리가 많이 위축된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수요도 그만큼 위축된 상태. 그러다 보니까 2만 세대조차도 평소 같으면 굉장히 과소한 공급인데도 불구하고 과대한 공급이 되는 거죠. 수요가 그만큼 위축됐으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년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2019년에 4만 세대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지금의 상승의 정점으로 치닫는 그런 거의 중하반기란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마음만 먹으면 집을 사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대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공급이 늘어나지만 수요도 그만큼 대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 상대성의 원칙을 고려해 볼 때에는 과연 내년에 그 입주 물량 4만 세대 들어온다는 것들이 시장을 좌지우지할 만큼의 과대한 공급인가 제가 볼 때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러네요. 예. 제 생각입니다. 말씀 되게 잘하시네요. 좋네요. 판단은 각자가 하는 겁니다.